자, 여러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국제 경제나 중국 경제의 그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 경제의 그 핵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특히 핵심 문제, 즉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킬레스건을 공급 과잉이다, 이러한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민 경제 전체 입장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쓰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이제 종축에는 물가, 횡축에는 실질 GDP가 있고,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초과 공급 또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초과 수요 과잉이 되겠죠. 과잉. 물론 시장 경제가 잘 작동이 되고 물가가 신축적이면 우리가 초과 공급 시에는 균형으로 수렴을 하게 되죠. 초과 수요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으로 수렴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 모형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급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 세계적인 공황이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인데,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그 특이한 거기 때문에 더 가봤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실업률이 25%에 달했습니다. 즉 이제 공황 상태죠. 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면은 옆집 아저씨가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아빠도 실업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자, 실업률이 25%는 얘기는 가계 부분에서 이제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해도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안 하는가 봤더니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생산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공급 과잉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가계의 수요가 부족해. 특히 이펙티브한 수요가 부족하다. 유효 수요 부족. 왜 부족하겠어요? 소득 수준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클이 1929년부터 1934년까지 한 5년간 이러한 현상이 이제 지속됐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 경제가 이제 제대로 그 작동되면은 이 총 공급 상황에서 이제 총 수요가 좀 적대는 거 아니겠어요? 초과 공급이죠. 이 상황에서 물가가 신축적이면은 균형점으로 가서 일치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유지가 됐다는 초과 공급이. 즉 물가와 임금이 경직화됐어요. 특히 하방 경직. 한번 오른 물가는 이제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하방으로 경직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는 이 이유를 노조의 그
힘과 독과점기업의 힘으로 본 거예요. 임금, 하방 경직성. 독과점 기업들도 가격을 한번 올리면은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된 거예요. 자, 중국 경제를 보면은 공급 과잉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특히 그 중에서도 아파트. 자, 상황을 보면은 그 현재 6천만 채 이상의 빈 아파트가 유령 도시가 출현됐죠. 특히 시진핑의 고향 근처에 슝안신구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다 그러죠. 자,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파산했고요. 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죠. 중앙정 시진핑 정부. 거기서 이제 이런 아파트 짓는 거, 사회 간접 자본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 산업으로 채택을 했어요. 또 지방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토지를 지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원인이 이제 이렇게. 자, 전기차나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공급 과잉이에요. 전체 생산 능력이 연 5,550만 대. 반면 생산이나 판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기업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5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진입했는데 현재는 BYD 등 120, 아직도 엄청 129개죠. 우리는 뭐 현대, 기아 이렇게 정도인데 여기는 엄청 많아요. 원인은 마찬가지. 마찬가지. 철강, 시멘트, 건설 자재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연결됐죠. 부동산 경기 악화. 그래서 수요 부족, 공급 과잉이나 마찬가지죠. 원인도 마찬가지. 태양광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생산 공정에서 세계 수요의 2배 이상이래요. 엄청나. 원인도 중앙정부의 전략산업, 지방 정부가 또 지원해주는 그런. 특히 노동력의 과잉이 있죠. 특히 청년 실업률 15%. 단순 노동자들도 공급 과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구매력이 부족하죠. 소득이 없으니까. 또 빈부 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자, 중국이 AI나 그 로봇을 이제 또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실업, 즉 노동력의 공급 과잉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빈부 격차나 이런 그 중국 경제 상황을 잠깐 보면은 고인이 된 리커창 전 총리의 말은 2020년 5월경에 중국에서 6억 명의 월 소득이 1,000위안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만 원 되려나 20만 원. 6억 명. 전체를 14억 명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소득이 좀 높은 거는 이제 몇 명 되지만 10억 명까지도 저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소득 분배를 보면은 자, 진위 계수가 있는데 진위 계수는 이제 0과 1 사이에 분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높아지면은 1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을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 0.32로 좋은데 자, 일본이나 미국보다 좋죠. 균등화된 얘기예요. 중국은 0.4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공식 통계고
이런 학계에서는 0.6 이상이다. 이제 브라질보다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그 2000년대 그 초반인가요? 이때는 이 중국이 이 공식 통계를 이제 발표하는 거를 중단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최근엔 발표가 됐네요. 이제 그 정도로 중국에는 이 소득 분배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그 국민의 수요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 부족. 그렇죠. 살 사람이 그 층이 그게 이제 두텁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공급 과잉에 그러한 바탕이 마련돼 있다는 뜻이죠. 공급 과잉. 자, 결국 이 원인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체제 문제입니다. 자, 중국이 처음에는 계획경제 체제였는데 1970년대 말 그 등소평이 이제 이쪽 실용주의를 하면서 시장 경제 쪽으로 갔죠. 그래서 뭐 그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자, 시진핑 때 어떻게 됐어요? 연임하게 됐죠. 지금 3년이 그랬나요? 4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 체제가 독재 체제가 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나. 이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봤듯이 이러한 공급 과잉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거죠. 정부 계획, 그렇죠? 명령, 지원, 가격 신호등의 마비, 이런 게 원인인데, 만약에 이러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자,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중국 경제 체제가 공급 과잉의 원인이다. 크게 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례를 보더라도 이쪽으로 막 나아갈 때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기업가 정신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롤모델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해서 커지자 마윈을 매장시켰죠. 공산당에 가입하라. 경영에서 손 떼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턴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요약을 잠깐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 국민 경제에서 공급 과잉은 이제 치명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요 과잉이 있죠. 약간 좀 공급이 딸리는데 좀 이제 수요가 많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겠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요 과잉과 공급 과잉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문제가 된다. 공급 과잉이. 자, 우리가 그냥 국민 경제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보면은 김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1000명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가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남는다 이거죠. 이 남으면 문제예요. 만약 90개를 만들었는데 100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다 팔고 좀 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남으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최근에 생각한 거예요. 자, 공급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는 그렇죠. 유효 수요 부족의 사례죠.
1930년대 초반의 대공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경제를 분석할 때는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꼭 알아야 돼요. 케이스 스타디로서. 자, 중국 경제는 아직도 중앙 집권적인 경제 체제예요. 시장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됐지만 특히 이쪽 전략 산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아파트, 사회간접자본, 다리 교량, 전기차, 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이런 데를 이제 전략 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공급 과잉 문제가 유발됐어요. 민간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죠. 조정이 되는데 문제가 된 거죠. 자, 이게 신호등이 가격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또 정부가 또 명령이나 조정 노력을 통해서 해봐야 이게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학자나 전문가 입장에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노동력 실업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 있는데 또 중국은 AI, 로봇, 반도체 뭐 이런 하이테크를 중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뭐 화웨이라든가 통신 이런 쪽에.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테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력 공급 과잉의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기술 개념이 없다 이거. 적정 기술은 뭐냐면 그 나라의 환경이나 부존 여건에 맞는 그러한 기술인데 노동력이 풍부한데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초래되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이테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 기술의 개념이 필요한데 아마 이러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굴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세계 제1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상의 결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 과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빈부격차 이런 문제 때문에 내수 시장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 둔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출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이 수출이 또 최근에는 자유무역보다도 이 국가를 중시하는 뭐 중상주의랄까 이런 관세라든가 이러한 그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황 상태,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공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대공황은 정부,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죠? 뉴딜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 왔고 그 이후로는 이 실업 문제를 미국에서는 제1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죠. 실업 줄이는 걸. 그리고 정부가 여기 적당히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중국 경제, 시장 경제 체제 기반이 아닌 계획 경제 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제 경제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단순히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어떤 데이터나 또 각종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죠. 많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중국 경제를 한국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타치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중국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책이나 또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마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